암이 생기는 원인이나 과정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꾸준한 연구로 조금씩 해명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암의 원인과 과정 중에서 특히 식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같은 암이라도 다양한 원인이 서로 얽혀서 발생한다. 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것은 유전 요소, 바이러스나 세균, 자외선, 방사선, 일부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화학 물질 등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영국의 저명한 역학자 리처드 돌은 여러 가지 통계를 기반으로 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 30%가 흡연, 40에서 50%가 식품이나 이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즉 절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인이라는 말이다. 결국 식사가 암 대책의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식품과 관련된 암의 원인 중 내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염분 과다 섭취. 둘째, 구연산 회로 장애. 셋째, 활성산소 다량 발생. 넷째,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과다 섭취. 물론 자세하게 따지면 다른 원인도 더 있지만 이 네 가지 항목이 암을 일으키는 요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요인에 대해 대책을 세우면 암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암을 치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네 가지 요인이 각각 어떤 과정으로 암을 발생시키는지 살펴보자. 염분 과다 섭취.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위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 염분은 모든 종류의 암과 관련되어 있지만 특히 위암과 관계가 깊다. 먼저 위암과 염분의 관계를 알아보자. 염분과 위암의 관계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68년 이후 아키타현에서 실시한 조사 때문이었다. 물론 처음부터 암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아키타현은 염분과 위암의 관계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68년 이후 아키타현에서 실시한 조사 때문이었다. 물론 처음부터 암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아키타현은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추운 지역이라 보존이 쉬운 절임이나 젓갈류를 즐겨 먹어 염분 섭취량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즉 소금이 뇌졸중의 발병률을 높이는 주범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1953년 아키타현의 염분 섭취량은 하루 평균 22g이었다. 전국 평균이 16g이었으니 당시 사람들이 염분을 많이 섭취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아키타현은 섭취량이 많은 지역이었다. 그러자 아키타현에서는 아키타 현립 뇌혈관 연구센터를 세우고 뇌졸중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염분 적게 섭취하기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운동은 아키타현 전체로 퍼져나가 30년간 계속되었고 그 결과 아키타현의 염분 섭취량은 하루 12에서 13g까지 줄었다. 그러자 뇌졸중의 발병률도 전국 평균을 근소하게 웃돌았고 아키타현의 수치만 보면 거의 절반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염분을 줄여서 개선된 것은 뇌졸중만이 아니었다. 뇌졸중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위암 발병률도 3분의 1로 떨어졌다. 의외의 부산물인 셈이다. 이것을 계기로 연구자들은 위암과 염분의 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염분과 헬리코박터균이 한 팀이 되면 위암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왜 위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까? 염분을 계속 과다 섭취하면 그 자극으로 위벽이 쉽게 헐게 된다. 이 때문에 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대한 요인이 작용한다. 바로 헬리코박터균이다. 정식 명칭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으로 1982년에 발견되어 위궤양이나 십이지 궤양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위벽에 붙어 사는 헬리코박터균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환경에 오래 있을수록 감염되기 쉽다. 지금과는 달리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50대 이후에는 50에서 6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헬리코박터균이 소화성 궤양뿐 아니라 위암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헬리코박터균이 붙어 사는 위벽의 점막은 쉽게 헐기 때문에 그로 인해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위점막이 헐어 그곳에 헬리코박터균이 쉽게 침투하고 활동하거나 번식하기도 쉬워진다. 우리 몸의 조직은 상처를 입고 회복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암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 된다. 따라서 염분과 헬리코박터균이 한 팀이 되면 위암이 생길 위험도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최근에는 헬리코박터균에서 위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분리되어 헬리코박터균이 직접적으로 위암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위점막이 헐면 필요 이상 섭취한 염분이 그곳을 통해 세포로 쉽게 침투해서 세포의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는데 이것도 위암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헬리코박터균이 몸속에 있을 경우 위암이 생길 위험이 몇 배나 높아진다. 유럽이나 미국이 우리보다 위암 환자가 적은 것은 염분 섭취량이 적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낮은 염분 섭취와 더불어 우유나 유제품을 많이 먹는 식생활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럽이나 미국은 전통적으로 우유나 유제품을 많이 먹는다. 장 속에 있는 유산균은 헬리코박터균 같은 세균이 번식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억제하는데 우유나 유제품을 많이 먹으면 장 속의 유산균도 늘어나므로 위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가설이지만 나는 환자에게 식사요법을 지도할 때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서 질 좋은 유제품도 적당량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다. 유제품 중에서도 특히 요구르트를 권한다. 암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염분 섭취량을 제로에 가깝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몸속에 염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세포의 미네랄 균형이 무너져 암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몸의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는 몇 가지 미네랄이 전기를 띤 이온 상태로 녹아 서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 미네랄 균형이 유지돼야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정상적으로 운반되고 세포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미네랄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다. 즉 세포의 안쪽에는 칼륨이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많은데 이 비율은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된다. 다행히 우리 몸은 웬만해서는 이러한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하고 있다. 그러나 염분을 습관적으로 많이 섭취하면 이러한 균형이 쉽게 무너진다.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면 세포대사에 이상이 생기고 그 결과 암이 쉽게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염분 섭취는 되도록 줄여야 한다. 현대인은 대부분 나트륨은 지나치게 많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에 풍부한 칼륨은 부족한 식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나트륨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운동이나 신체 활동 등으로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아닐 때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염분이 몸속에 남아돌게 된다. 특히 암 환자가 몸속에 염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증상이 개선되기 힘들고 재발도 쉽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염분의 양을 줄이는 것이 좋다. 나트륨은 해산물 등의 자연 상태에 그대로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조미료로 소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나트륨이 결핍되는 일은 없다. 하지만 염분이 하나도 없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 없으므로 염분은 최대한 줄이면서 식사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나트륨 균형을 위해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어서 칼륨을 보충한다. 구연산 회로 장애. 발암 확률을 높이는 ATP 부족.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다. 몸속에서 구연산 회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구연산 회로는 당질 등을 주 재료로 물질 변화를 거듭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요한 반응계다. 이 반응계에서는 레몬이나 귤에 많이 함유된 구연산이 중요한데 물질 대사는 구연산에서 시작해 여러 가지 물질로 바뀌다가 마지막에 다시 구연산으로 돌아간다.
구연산 회로라는 이름은 바로 이 때문에 붙은 것이다. 구연산 회로가 원만하게 돌아가면 ATP라고 불리는 에너지 물질이 만들어진다. ATP는 세포 안과 밖의 나트륨, 칼륨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세포 내에게는 칼륨, 세포 외에게는 나트륨의 비율이 높다. 세포 안과 밖을 구분짓는 것은 물질이 통과하는 세포막이므로 보통 칼륨은 세포 바깥쪽으로 나오려고 하고 나트륨은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할 것이다. 물질은 농도가 일정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네랄의 균형이 무너지면 세포는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으므로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많이 써서 칼륨은 세포 안쪽에, 나트륨은 세포 바깥쪽에 묶어둔다. 세포 밖에 있는 칼륨을 안으로 더 많이 들여보내고 세포 안에 있는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더 많이 내보내기 위해서다. 이것은 자연 상태 그대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물질을 수송한다는 의미로 물질의 능동 수송이라고 부른다. 이때 사용되는 에너지가 바로 구연산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ATP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구연산 회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ATP가 부족해지면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이 무너져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 부속병원의 피에르 루스탱 박사는 구연산 회로에 필요한 효소 하나가 줄어들면 신경암의 일종인 신경절종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했다. 그리고 부족한 효소를 몸속에 투여해서 구연산 회로가 다시 제대로 돌아가면 신경절종이 줄어들다가 얼마 후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활성산소 다량 발생. 활성산소는 암, 생활습관병, 노화의 원흉. 최근 활성산소는 암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습관병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는 입으로 들어간 식품을 몸속에서 태워 에너지를 얻는다. 정확히 말하면 열은 크게 발생하지 않고 효율 좋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산화라는 방식이다. 그리고 몸속에서 식품을 태울 때 발생하는 가스는 활성산소라고 할 수 있다. 활성산소는 매우 불안정한 물질로 주변에 있는 세포나 물질을 산화해 상처를 입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몸속에 활성산소가 늘어나면 암이나 생활습관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거나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 특히 활성산소의 손상을 입은 유전자는 암을 일으키는 큰 요인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한 활성산소가 몸속에 생기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게다가 활성산소는 독성이 있어서 병원체를 퇴치하는 역할도 하므로 일정량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가 쉴 새 없이 활동하고 있다. 즉 우리 몸은 활성산소가 발생하거나 병원체를 퇴치하고 나면 효소가 재빨리 제거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진다. 게다가 자외선이나 담배, 스트레스, 격한 운동, 과도한 음주, 농약이나 첨가물, 산화된 식품, 대기 오염 등의 환경은 활성산소를 더욱 발생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몸속에 있는 효소만으로는 활성산소를 해결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암이나 생활습관병이 생기거나 더 악화된다. 따라서 특히 중년 이상은 되도록 몸속에 활성산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발생한 활성산소는 재빨리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이다.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는 비타민 A, C, E나 수백 종류가 넘는 폴리페놀 등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다. 암 식사요법에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라고 권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즉 채소나 과일을 주스나 즙 이외의 여러 가지 형태로 대량 섭취하면 활성산소가 제거되어 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고 암이 생겨도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과다 섭취. 동물성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대식세포가 소모된다.
암 식사요법은 대부분 동물성 식품을 제한한다. 동물성 식품은 넓은 의미에서는 생선과 닭고기를 포함한 어패류와 육류를 말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네 발로 걷는 동물, 즉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가리킨다. 따라서 와타요식 암 식사요법에서는 어패류나 닭고기는 종류나 부위에 따라 소량 정도는 허용하지만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엄격하게 제한한다. 특히 암 수술 후 적어도 반년 동안 또는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암이 진행되어 식사요법을 철저히 실시하려는 경우라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지방과 단백질은 암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쇠고기나 돼지고기가 어떻게 암을 발생시키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동물성 지방이라고 하면 암보다는 동맥 경화의 요인으로 생각하기 쉽다.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이 늘어난다. LDL은 저밀도 지단백의 약자로 쉽게 설명하면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간에서 몸의 각 조직으로 혈관을 통해 지질을 운반하는 배라고 할 수 있다. LDL 콜레스테롤은 이 배로 운반되는 콜레스테롤로 이 양이 늘어날수록 혈관 벽으로 침투하는 콜레스테롤도 많아진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동맥경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맥경화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일어나는데 가장 치명적인 요인은 바로 활성산소다. 활성산소가 LDL을 산화하면 우리 몸은 이것을 유해한 물질로 인식한다. 그러면 단핵 백혈구에서 분화하는 대식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모인다. 대식세포는 이물질이나 병원체를 먹어치우는 세포다. 얼핏 보면 고마운 일 같지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산화 LDL을 먹어치운 대식세포는 힘이 다해 혈관벽에서 죽는데 이 잔해가 혈관벽에 둘러붙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유발하는 죽상 동맥경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대식세포는 혈관을 따라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이물질이나 병원체를 처리하는 순찰대다. 그런데 동물성 지방을 과잉 섭취해서 산화 LDL이 늘어나면 대식세포는 산화 LDL을 처리하는데 다 매달릴 수밖에 없다. 우리 몸속에서는 끊임없이 암의 싹이 생기고 있지만 면역 시스템 덕분에 즉시 제거된다. 그 중에서도 대식세포는 NK세포와 함께 암의 싹을 가장 빨리 잘라내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산화 LDL을 처리하는데 온 힘을 집중하고 있는 대식세포는 이 역할을 완수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암이 쉽게 발생하거나 암이 전이하거나 재발할 위험이 높아진다. 즉 동물성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동맥경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암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은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걸리기 쉽다는 통계가 있다. 우리의 지방 섭취량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아직 적은 편이므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의 발생률도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낮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지방의 섭취량이 우리의 4배 정도로 유방암과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도 그만큼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도 최근 들어 지방 섭취량이 늘어나면서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높아졌다. 이것은 동물성 지방뿐 아니라 지방 전체의 섭취량과 관계가 있지만 동물성 지방은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암 식사요법에서는 지방 전체의 섭취량을 되도록 줄이면서 특히 동물성 지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동물성 단백질은 발암률을 높인다. 최근에 와서는 동물성 지방뿐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도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앞에서 소개한 미국 코넬 대학교의 콜린 캠벨 교수는 다음과 같은 동물 실험을 했다. 실험용 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5% 들어간 먹이를, 다른 한쪽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20% 들어간 먹이를 주고 두 집단 모두에게 간암을 일으키는 물질인 아플라톡신 B를 투여했다. 그 결과 B그룹이 A그룹보다 간암이 3배나 많이 발생했다.
이때 실험용 쥐의 간을 검사해 보았더니 효소 활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효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효소의 활성이 높아지면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효소 활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단백질이 구성 단위인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었다가 다시 단백질로 합성되는 과정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효소 활성이 높아질수록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할 때 결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결합하거나 배열이 일부 바뀌는 등 잘못된 반응이 일어나기 쉽다. 그리고 간의 중요한 역할인 해독작용이 충분하지 못해 독성물질이 잘 제거되지 않는다. 그 결과 암이 쉽게 발생한다. 아플라톡신 B 같은 발암물질은 이러한 반응에 끼어들어 결합이나 배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는 쇠고기를 매일 먹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는 사람을 비교한 것이 있는데 조사 결과 전자가 후자보다 대장암 발생률이 2.5배나 높았다. 예를 들어 B형이나 C형 바이러스성 간염에 걸린 경우에도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단백질이 활발하게 분해되고 재합성될 때 바이러스가 침투해 암이 쉽게 발생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에 질환이 있을 때는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효소나 간세포의 재료가 되는 질 좋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가 주목을 받으면서 간 질환에 대한 대책도 바뀌고 있다. 즉, 간이 좋지 않은 사람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괜찮지만 동물성 단백질은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물론 암 식사요법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은 되도록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물성 식품은 나쁜 균을 늘려 대장암 발생률을 높인다. 동물성 식품은 또 한 가지 점에서 암과 관련이 있다. 장내 세균을 통해 대장암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우리 장에는 300종류의 장내 세균이 100쪽에나 살고 있다. 이 장내 세균에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균과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병을 일으키는 나쁜 균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균들은 쉬지 않고 세력 다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육식을 많이 하면 웰치균이나 포도상구균 같은 유해균이 늘어난다. 이러한 유해균은 인돌이나 아민 같은 독성물질을 방출한다. 우리 몸에 독성물질이 들어오거나 생기면 일단 간으로 운반되어 해독된다. 해독 방법은 독성 물질에 글루쿠로산이라는 물질을 결합하는 것이다. 글루쿠로산은 독성 물질을 막는 덮개 같은 것으로 독성 물질은 덮개에 덮인 상태로 쓸개즙에 섞여 장으로 배출된다. 그런데 웰치균 같은 유해균은 독성 물질을 덮고 있는 덮개를 벗겨내는, 즉 글루쿠로산의 결합을 푸는 효소를 분비한다. 따라서 유해 물질이 이 효소를 분비하면 독성 물질이 활동하게 된다. 그 결과 대장벽이 손상되어 암이 쉽게 발생하거나 진행된다. 우리는 원래 대장암이 적고 위암이 많았으나 육식과 고지방식을 많이 하면서 대장암이 늘어나 현재는 40년 전보다 9배나 높다. 대장암의 예방과 개선을 위해 내가 권하는 방법은 요구르트를 자주 먹어 장 속의 유익균을 늘리는 것이다. 따라서 와타요식 암 식사요법에서는 요구르트가 빠지지 않는다. 나도 요구르트 드링크를 매일 약 500ml씩 마시고 있다.